네, 지금 유승민 대선 후보님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유승민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 또 유승민 후보께서 직접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후보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유승민 대선 후보 초청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디지털 경제 협의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 계속 오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 지금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아프리카 TV 그리고 옥수수 그 4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유승민 후보님을 붙잡고 밤새도록이라도 저희가 한 분 한 분 의견 듣고 답변도 듣고 싶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현장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리고 또 의견을 추천하고 질문도 올릴 수 있는 것을 개설을 해놨고요. digitaleconomy.simflow.com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도 올리고 의견도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유승민 후보께서 답변도 하는 그런 순서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승민 후보님 모셔서 말씀 듣기에 앞서서 지금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 협의회 그리고 한국 인터넷 포럼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전자신문 외에 전자신문과 5개 언론사가 함께 주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유승민 후보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또 디지털 경제를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드리는 어떤 제언의 말씀 이런 것 좀 간단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행사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이승건 회장님을 모시고 어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경제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승건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님을 초청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유승민 후보님으로부터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을 듣고 후보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유승민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핀테크란 단어는 이제 다들 생소하지 않고 다 아실 텐데요.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이 핀테크, 디지털 경제의 한 주축으로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경제에 대한 문제는 결국 돈의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핀테크는 이 돈을 어떻게 주고받고 신용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지고요. 이 핀테크는 파이낸스, 즉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어떤 융합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돈을 주고받고 있고 쇼핑을 통해 결제를 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만든 그런 생활 속의 핀테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혁신, 금융 혁신, 핀테크의 혁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있는 웰스파고라고 하는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하면서 기존 은행업을 탈중개화시키는 소위 언번들링과 같은 기능 해체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장 진입 장벽이 높고 보수적인 금융 분야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전 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디지털 경제는 이미 혁신 기업에 의해 세계를 변화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2009년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드라마틱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몸소 경험한 바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네. 디지털 경제 기업이 실제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상위 5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기업들이고요. 중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또 보셔도 상위 5개 기업 중에 2군데, 즉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이미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기업들이고, 이런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아주 큰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한국에서는 시가총액 순위 5위 안에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또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도 이와 같은 시가총액 순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움츠려들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도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할 여력이 많이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800조 원, 구글이 600조 원, 텐센트 300조 원, 알리바바 300조 원 등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네이버는 27조 원, 카카오는 6조 원 정도여서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혁신 기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디지털 경제 성장의 아주 열쇠입니다. 한국의 경우 2007년에서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 정보에 의해서 보면 혁신 창업 기업은 매년 1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기존 기업들은 매년 89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또 실제로 카우프만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미국의 경우 최근 20년간 혁신 창업 기업이 만든 일자리 수는 매년 300만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반면에 기존 산업의 기업들은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혁신 창업 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혁신, 창업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요 나라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기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 전략이 빠르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중심의 국가 전략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업가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창업가 정신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많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혁신의 장려인데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확산이 어려울 때 과감히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창업가들이 얻는 어려움은 관련된 규제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의 활성화입니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성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건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만의 그 국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그 모이신 분들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협의회는 지금 그 국내 주요 인터넷 혁신 산업의 그 6개 협회가 함께 모여 있고요.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온라인 쇼핑 협회, 게임 산업 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핀테크 산업 협회, 인터넷 전문가 협회 이렇게 모여서 정말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 있고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그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일 텐데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이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유승민 후보님 모시고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에 대한 정책과 정견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써야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비슷한 그런 정신이 많은지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까 미국, 중국 시가총액 기업들은 제가 늘 대학생들 만나면 이야기하던 거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걸 중에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제 가급적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네, 뭐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한 10분 정도 말씀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준비해온 거 말씀드리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조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르치는 이 경제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뭐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슌페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경제 발전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그냥 원문을 가지고 쭉 읽는 한 학기였는데 저는 수학, 통계학 쓰는 경제학은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진절머리를 내기 때문에 그 과목은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케인즈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 줄 아시지만 슌페트라는 사람이 정말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통찰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 디지털 경제, 혁신 성장, 저는 혁신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만은 그것의 기본적인 정신이 지금 4차 산업혁명 훨씬 이전에 이미 100년 넘은 전에 그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혁신이고 파괴적인 그런 혁신이고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그거는 뭔가 혁신이 나오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파괴되고 소멸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혁신 기업가라는 게 이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재벌들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우리 경제의 생태계, 우리 경제의 구조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국하고 미국은 아주 오래된 경제지만 중국은 뭐 오래된 경제 아닙니다만은 중국하고 미국에서 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들은 전부 다 1세 경영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 다 1세입니다. 그런데 3세, 4세 경영자로 아주 거대한 관료 조직같이 내려간 재벌들은 지금 3세, 4세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벌을 해체하고 그 사람들 경영권, 지배권을 빼앗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미국이 아주 제일 그런 점에서 다이나믹한 경제인데 미국은 3세, 4세, 5세까지도
하는 그런 대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하는 반면에 이제는 자본이나 단순 노동으로는 불가능한 이 혁신의 분야에 창업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창업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제로 바꾸느냐. 지금 우리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지금부터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혁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5년이 빨라지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이 안 되면 5년이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말씀을 좀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적인 정부를 설계하겠습니다. 정부 안에 가버넌스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ICT 분야와 다른 산업 간의 어떤 융복합 이게 특징이지만 이 지금은 부처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ICT 업무를 모아서 역량을 결집하고 융합 산업 자원의 채널을 일원화해서 미래 창조 과학부 이것을 디지털 혁신부로 저는 개편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존의 과학기술은 별도로 일단 두더라도 현재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는 게임 콘텐츠 이런 부분,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시너지를 정부부터 정책부터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처가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 연구개발과 산업진흥의 어떤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 저는 혁신에 관한 한 기존의 전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와 금융과 산업을 관장하더라도 혁신에 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혁신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혁신 부총리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혁신과 관련된 일을 팔을 걷어붙이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규제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많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제발 뭐 돈 되고 뭐 한다 이런 말 이전에 규제부터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규제가 이거는 할 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안 된다 이랬는데 안 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해결하는데도 이제까지는 수십 년 동안 정부 규제를 해결한다. 그게 뭐 어떤 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부 규제를 해결할 때 보통 보면 총리실에다가 맡겼는데 여러분들 총리실에 위원회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중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그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맡겨놓으면 대통령제 중심하에서는 그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 예컨대 저출산 문제,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챙기는 그런 대통령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고 규제를 없애는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가지고 와서 총리실에서 하나도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일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우리 풍토에서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결국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대학과 연구소 또 그게 바로 현업에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송, 언론 그걸 전통적으로 규제하던 그 규제 환경이 지금 디지털 시대의 나머지에도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방송, 언론 이 부분대로
일단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제도 개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방송통신은 물론이고 디지털하고 관련된 모든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이거를 확실하게 바꾸고 통신 부분은 이 미래부의 어떤 방송진흥 업무, 문체부의 언론 및 방송 콘텐츠 진흥 업무 이런 거를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통합해서 아까 제가 혁신 디지털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좀 통합해서 지원하고 규제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버넌스를 고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이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스마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청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관련 업무 국정원, 국방부, 미래부,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이런 식으로 막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관련 사이버 보안하고 관련된 업무를 이것도 좀 통폐합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남이 적어준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슈페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경기도 판교인데요. 제가 역삼동에 있는 D캠프에도 몇 번 가보고 이 중에 만나뵌 분도 있고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한 그런 스타트업으로 그 중에 성공하는 기업이 나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꼭 오기를 바라고 그걸 앞당기는 게 정치 지도자 역할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지방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산업, 게임산업 하시는 분들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만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조차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이런 지방들은 뒤처지고 모든 창업과 비즈니스가 서울, 판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도 없애고 다 하되 제가 창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옮겨가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보상을 받도록 하자.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방의 똑똑한 인재와 대학과 거기 있는 중소기업과 거기에 있는 연구소 이런 데도 지방에도 생태계가 생겨가지고 워싱턴에서 제일 먼 팔로알토에 그런 게 발달했듯이 우리도 서울에서 먼 데도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나라가 좀 균형 있게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심장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방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거기에서도 성공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지방도 우리 여기 판교, 서울 여기에 있는 이런 모델들이 빨리 확산되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창조경제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걸 17개 시도를 대구도 삼성, 경북도 삼성, 어디는 효성, 어디는 GS 이런 식으로 아주 전통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돈만 지금 잔뜩 쌓아놓은 재벌들한테 맡기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혁신적인 중소기업 그런 걸 담당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지 않고 그거를 창업의 생태계의 어떤 중심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기존의 창업보육센터하고 합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혁신의 바람이 불어서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새로운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줄이고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감사합니다. 디지털 경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유승민 후보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디지털 경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국가 전략에 대해서 답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 뒤이어서 또 이 당부의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또 그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지 또 그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승민 후보님과 다양한 대화를 나눠보고 고민을 깊이 하고 또 해답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와의 대담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저희 그 본 행사의 공동 그 주관 기관인 한국인터넷 포럼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고 고려대 교수 하고 계신 이제 권한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좌장을 맡겨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한영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권원영입니다. 오늘 그 유승민 후보님 정견 발표 들으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대관소찰이라고 말씀해 주셨던가요? 예,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후보님들 중에 가장 디테일이 강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디지털 혁신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혁신 경제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하시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디지털 경제 협의회에서 준비한 그 후보님께 이제 드리는 질문 조금 걱정되시죠? 예, 네. 걱정 많이 됩니다. 네, 그 걱정하실 필요 없이 원래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해 주실 분은 온라인 쇼핑 분야입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우리 경제가 어차피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뭐든지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웨피아의 배정홍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배 대표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에피아의 배정홍 대표입니다. 저는 국내 상품을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지에피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단순히 오프라인 상품을 온라인에 옮겨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중소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좋은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관련된 이 조건을 많이 충족하지 못하고 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온라인 판매자를 육성하는 정부 정책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그 규제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수출 판매자를 위한 이 수출 여건을 육성하시면 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청년 취업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유승민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결국 이제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을 하는 건데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의 어떤 온라인 쇼핑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고 싶어 가지고 이러는데 과거에 막혀있다가 요즘 막 그냥 본물 터지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 인터넷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 나가는 거 그 뭐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막 이런 규제들 때문에 뭔가 온라인 수출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 규제들은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이런 약속을 했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맨날 뭐 딴 거 신경 쓰느라고 아마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막 쌓이면 어쩌다가 청와대에서 크나랗게 회의 모아가지고 하는 무슨 뭐 중소기업 진흥이다, 규제 개혁이다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가버넌스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걸 챙길 수 있는 그런 혁신 디지털 관련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아야지 대통령의 의지와 장관의 의지가 합쳐가지고 그런 규제가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규제들에 우리나라 젊은 진짜 인터넷으로 수출하는 그거를 그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꿈을 갖고 계시는 젊은 기업가들이 뭐 몇 가지 규제 때문에 그게 묵혀 있다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감이 되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다음 우리 후보님 혹시 온라인 게임 같은 것 좀 하십니까? 옆에 아들이 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예, 게임 하면 상당히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비즈니스로서 상당히 중요한 한국 경제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분야하고 게임 때문에 아이들 망친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상당히 대표되는 한국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게임 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산업 협회 강신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강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게임 산업은 국내 그 콘텐츠 수출에 한때는 60% 가까이 차지했었고 지금도 한 50% 이상의 수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좀 사회적으로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또 정부의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좀 받은 부분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한때는 9만 5천여 명의 그 산업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8만여 명으로 대략 10,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어려움 겪고 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일단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저희가 한때는 글로벌 게임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좀 중국에도 이미 추월당했다라는 평가가 좀 객관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다시 또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저희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 가지고 너무 아는 척하면 곤란하고요. 지난번 부산에서 영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게임에 대한 규제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이제 중독된다 이래가지고 뭐 시간을 제한하고 별 제한을 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집에서 부모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규제하는 거는 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게임이든 영화든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외국에 진짜 히트를 쳐서 대박을 터뜨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 영향은 그거는 뭐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도 뭐 헐리우드가 어떻게 했는지 뭐 디즈니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왜 중국의 젊은이들보다 그걸 못하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오히려 드라마든 영화든 게임이든 이런 거를 정말 잘 팔리게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것은 동북아시아 여기 한중일 중에 저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꿈, 끼, 능력 이런 거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지 어떤 규제를 풀어드리면 되는지 제가 경청을 하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은 또 부산대로 이런 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 같은 우리나라 2등 도시지만 지방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이런 도시에서 영화나 게임 같은 데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싹을 계속 좀 키워드리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한테 초기에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한테 의존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고 하나는 지원입니다. 그거는 뭔가 아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아는 사람이 국장이 돼야 하는 거지
기존의 관료 시스템으로는 이 혁신 경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혁신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필요한 장관, 거기에 필요한 부서들은 저는 진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규제 개혁,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박수 치실 때 아주 그냥 뜨겁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후보님 공부하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제가 아까 11시에 때 방송 기자 클럽에서 네. 네, 막 하고 그냥 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와가느라 공부 그러시죠. 못했습니다. 네, 공부하신 것 같은 티가 안 나고 평소 실력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다음 질문은 아마 후보님이 조금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제 대통령 표방하시고 또 슈페터 얘기도 하시고 금융은 좀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금융에 이제 기술이 붙어서 핀테크가 다음 질문입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데일리 금융의 김세준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데일리 금융그룹의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 데일리 금융그룹은 2015년 초에 설립을 해서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자분께서 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해서 기존보다는 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은 두 가지 질문을 후보님께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제 관련된 것이었는데, 아까 이제 후보님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워낙에 기존에 규제 관련해서는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거티브와 그리고 이제 규제에 관련된 거버넌스 해서 이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같이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산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에 한꺼번에 둘러싸여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런 벽에 부딪혀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 직전까지 가 있는 서비스들을 실제로 벽에 부딪혀서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다 보니까 중간에 좋은 기술을 가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이 고사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도 이제 많은 후보님들께서도 항상 그 네거티브 규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시스템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파지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만을 네거티브로 만드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과제에도 대통령이 되신다면 당연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당장 저희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진짜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실질적인 규제 프리 존이나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고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해외 진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데일리 금융그룹은 이미 일본과 동남아의 지사 설립 혹은 그 현지의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같은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유수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앞에 파트 규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핀테크 같은 경우에 규제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제대로 고치고 있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연달아 나타날 것. 하나는 국내 기존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핀테크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금융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새로운 기술이 금융에 도입돼 가지고 자기들 몫이 빠져나가는 데 대한 기존 사업자들 반발이, 이거는 금융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버스든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모든 업종에 다 있는 건데요. 금융에 특히 심합니다. 금융만큼 규제가 복잡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제를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이거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외국에서 핀테크 선진 사업체가 어느 순간 한국의 금융시장을 그냥 확 이래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규제의 또 다른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P2P 사례를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 아주 조금씩 풀어주거나 아예 안 풀어주거나 이래가지고 새로 핀테크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그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이런 걸 하려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관료든 기존에 은행 하시는 분들, 제2금융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업체들 로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핀테크 분야도 저는 그걸 할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규제를 그렇게 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제 프리 존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규제를 풀면 되는 건데 이제 워낙 답답하시니까 규제 프리 존이라도 지금 규제 프리 존 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라도 해서 거기에서 하자. 이게 과거에도 우리 뭐 수출 자유지역이든지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이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뭐 어지간한 데는 규제 그대로 두더라도 여기만 좀 예외로 해달라라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의 급격한 앞으로의 변화 같은 걸 생각하면 그거는 확 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금융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위험만 없다면 확 풀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해외 진출, 일본에 지사 설립했다는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런 핀테크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축하를 드리고 제가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래 보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이런 게 사실 제가 옛날에 83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AT&T에서 6300이라는 컴퓨터 겨우 나와서 막 이렇게 치기 시작할 때 인터넷이라는 게 WWW라는 게 그때 이제 거의 뭐 미국 군사에서 넘어가서 처음 이제 할 때인데 그 인터넷이 세계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다 집어넣은 AI가 바둑도 이기고 뭐 아까 위층에 올라가 보니까 동양화도 그리고 이러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 그 분야는 제가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에 그냥 나가 있는 우리 핀테크 업체가 아니고 외국에 그냥 나가 있는 금융업체들도 규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 때문에 자기들 뭐 상해에 나가 있거나 뉴욕에 나가 있는 런던에 나가 있는 금융업체들도 자기들 귀찮아 죽겠다고 비즈니스 못하겠다 이러거든요. 아마 핀테크는 더 많겠죠. 그런 점에서 그거는 이 금융산업의 큰 발전이란 이 맥락에서 기존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금융업 업체들 대부업체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풀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도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자기들도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경제 대통령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표방하신 모습이 전문성이 아주 확 다가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 있는데 스타트업이 혁신 성장, 혁신 경제의 핵심적인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맵의 류준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저희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보맵 서비스 대표 류준우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휴대폰 인증 한 번이면 본인이 가입하고도 잊고 지내는 그 모든 보험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그런 보험 사후 관리를 서비스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면 기존 산업, 즉 전통 산업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는 보험 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경제라든지 여러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통 산업과 신산업 간의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공존하며 뭐 협업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후보자님의 견해와 정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 중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디지털 혁신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면 그거는 정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자리가 제일 먼저 닫힐 거냐 그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 변화라는 거는 지금도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냉장고 컴퓨터 처음 만들 때도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거를 경험해 보면서 기술 변화가 있을 때 닫히는 일종의 디바이드인데요. 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닫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뭘 해줄 거며 정부가 어떻게 적절히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거냐. 그냥 여러분들 대형 마트하고 할인마트 골목마다 다 들어가지고 뭐 그냥 구멍가게도 망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분야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분야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들 특히 뭐 재벌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때문에 뭔가 하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규제 하나를 바꾸려고 뭐 세종시에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정부 청사에서 회의를 해서 다 모아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자기들 사업이 얼마나 다치는 데는 그분들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반발 때문에 규제를 옳게 못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푸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이런 신기술 분야로 빨리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 4차 산업혁명 돼서 사회가 변혁이 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변화는 불가피한데 지속적으로 그 산업을 그렇게 보호하기는 어려우니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안전망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냥 사회 안전망이 그냥 돈만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런 신기술들 때문에 아주 젊을 때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분에 대한 평생의 교육, 전직 훈련 이런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뭐 저는 특이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몇 번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 정부가 이 어떤 일종의 이거 공동체마다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우리나라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뭐 훅 밟으면 100km까지 쫙 뽑는 자동차를 미국 가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면 바로 렌트가 바로 타는데 우리 그거 수입 막으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보호하는 바람에 잘못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방에 훅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사업자들한테 왜 당신들이 혁신 안 하느냐. 당신 혁신해야 살아남는데 괜히 신규로 신기술 도입해가지고 그게 보험이든 뭐 어디든 그렇게 자꾸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료와 기존 재벌과 기존의 업자들과 이 뭐라 할까요? 끈끈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규제를 없애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구체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없애려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실에 맡겨놓고 그 부처에 맡겨놓고 산업자원부에 맡겨놓으면 세월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그거 쫙 뽑아내가지고 뭐 단칼에 어떻게 한다는 게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사이다 같은 말씀을 쉽게 해주셔서 그동안 메었던 목이 속 시원해졌습니다.
자, 이 인터넷 분야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이 늘상 일어나는 곳입니다. 늘상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고 늘상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인터넷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전문가 협회의 권구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권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권구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후보님께 세 가지의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수많은 창의적인 ICT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IT 직종에 대해 4D 업종이라고 불리울 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며칠에도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부모들이 반발할 정도로 IT 직종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부정적인 형성이 되고 있어 IT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방안과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는 이제 ICT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대학 졸업자들은 취업할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이제 직업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대학에서 이제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에서는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들이 처우가 좋은 해외 기업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4차 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ICT 전문가들을 이탈과 부족한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와 기업을 이제 양성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소기업과 ICT 기업의 인재가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근무적인 이제 환경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과 이제 비즈니스에 맞는 전문 교육을 통한 이제 준비된 인재로 양성해야 하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유승민 후보님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분야는 인재에 관한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좀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ICT가 3D가 아니고 4D다. 4D라고 그래야 됩니까? 4D인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거 하는데 학부모가 반대한다. 글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는 게 내가 미술 하고 싶은데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 모르면 대학 못 가고 이런 거 좀 저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속 발표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거 정해놓고 모든 학생들이 좋으나 싫으나 그냥 앉아가지고 20명 다 소프트웨어를 막 주입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저는 되겠습니까? 또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의 교육부 교육청이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강제로 막 그냥 퍼먹이듯이 하지 말고 따라오게 해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계속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돌봐주는 그런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제가 뭐 공대 출신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은 모든 지금 혁명의 제일 필수는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제일 약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아주 이 연령대도 아주 길게 보고 이거는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이 투자 또 그 투자가 제대로 아주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제대로 진짜 백년대계답게 효과를 내느냐 챙기겠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제 좀 이렇게 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이 분야의 이 기업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니까 그냥 학벌 보고 대충 보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뽑아가지고 대기업들은 그걸 할 능력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6개월, 1년 안에 연수 딱 시켜가지고 자기 회사에 맞는 인력으로 탈바꿈 시키는 돈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창업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벽이 정말 절벽 같은 게 지금 있는 현실이거든요. 뭐 과목 하나 바꾸는 것도 뭐 꼼짝 못하고 이게 뭐 다 규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세상을 다 한꺼번에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혁신 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이 분야라도 좀 이렇게 이런 거야말로 아까 규제 프리존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인재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기술 아까 페북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저커버그 한 10년 전에 페이스북 한번 찾아보시면 그걸 뭐 진짜 엉성한 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회사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야 저런 회사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있지 않나. 아까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지금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뒤처진 이유는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던 주력 기업가들이 혁신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만 정신이 쓰고 팔려가지고 혁신 안 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과거 아주 오래전에 이병철, 정주영, 김무중 같은 그런 진짜 앙트르프레너가 여러분들 중에 나오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살려주셔야지 지금 재벌 3세 4세 저는 뭐 S모 그룹의 뭐 회장이 구속되냐 안 되냐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들, 벤처를 하시는 분들, 혁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분들 중에서 우리 뭐 마윈이 나오든 저커버그가 나오든 그게 안 나오면 한국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연령에 관계없이 학년에 관계없이 이 창업 비즈니스 쪽으로 창업 쪽으로 혁신 창업 쪽으로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저는 뭐 제일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벤처를 했는데 그때 말썽이 좀 있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뭐 4대강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창조경제까지 왔는데 그 오는 속도 방식이 너무 후지고 더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거 좀 똑바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 저를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시면서도 아주 힘주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최성진 사무국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아까 앞서 온라인 그 서비스 심플로우에 의견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서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도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과 대담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현장 질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질문. 현장에서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멀리에서 계속 올려주시는 것을 아마 함께 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최성진 사무국장님께서 다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권한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digitaleconomy.simpleof.com에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요.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후보님 수준에 맞춰서 아마 질문들을 어렵더라도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하고 추천이 가장 많은 것부터 한 2가지 정도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추천이 많은 지금 21분이 추천하신 질문이 있네요. 이거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 후보님들과 달리 통신비는 경쟁을 통한 간접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아마 말씀하셨나 보네요, 유승민 후보님께서. 그리고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은 빠른 통신망이 아니라 소비자에겐 합리적인 통신 요금을 제공하고 강력한 망중립성을 통해 사업자들에겐 안정적 환경을 구축해 준 데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 완화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 통신 산업을 안 들여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옛날에 저 90년대 무슨 뭐 TDMA나 CDMA냐 이럴 때 들여다보고 뭐 그동안 뭐 못 들여봐서 전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만 저는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저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우리 한 분 죄송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 KT 때문에 상당히 이게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KT가 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사실 KT의 뭐 이런 거 정통부가 또 KT하고 워낙 또 옛날에 정보통신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강화를 하고 기본적으로 통신비, 통신요금은 경쟁을 통해서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가지고 참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 다니면 혼을 많이 났습니다. 국회가 쓸데없는 법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부분도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규제는 정상적으로 가고 망중립성은 강화를 하고 이 망을 이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통신사 회사들 간에 약간 영역 구분을 없앤 경쟁 이런 거는 정말 치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카톡으로 전화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공짜 전화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서 미리 저 답변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전혀 이게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나 답변이 아닌데 지금 그 인터넷에 계속 그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신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12분이 추천한 2번째로 추천이 많은 질문인데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2번째로 추천이 많은데요. 아까 그 유승민 후보님 앞서 말씀하신 그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과 뭐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성공의 관건은 기존 산업과 ICT 산업, 특히 정보 서비스업의 혁신적인 융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통위 및 미래부 규제 체계가 과연 여기에 적합한지 방송과 통신이라는 국가기관 역무를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시시각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산업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지 여쭙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군과 신산업군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을 전담하는 부처에게 맡기는 게 나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방송 언론으로서의 방송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나 저는 우리나라 KBS, 우리나라 MBC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개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권 잡으면 그 위에 이사회부터 바꾸고 사장 바꾸고 편집국 보도국장 다 바꾸고 이래가지고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는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데 그 부분 말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가지고 신기술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합쳐가지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포탈이 언론이냐 이게 그냥 뭐 포탈이냐
그냥 검색 기구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데 분명히 보면 사회의 아젠다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은 분명히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그거는 아무리 기술이 바뀌어도 우리가 언론이라는 기능 안에 들어가면 뭔가 정부의 공정하고 분명한 규칙이든 가이드라인이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이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서 하는 그 부분은 그냥 시장에다가 어지간하면 맡겨놓는 게 그게 일자리든 산업혁명이든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가 저걸 맡을 거냐 이 문제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아까 미래부는 제가 가버넌스는 전부 다 ICT를 합쳐서 혁신 디지털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미래부는 그렇게 옮기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언론으로서의 규제하고 산업에 대한 규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산업에 대한 규제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통합된 가버넌스 안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밝혀주신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질문마다 아마 제가 질문자 의견을 못 들어봐가지고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없어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버튼 누르면 답변이 나오는 식으로 정말 정답을 딱딱 말씀해주고 계셔서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모든 질문은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 올라온 모든 질문은 다 저희가 갈무리를 해서 그 유승민 대선 후보 캠프 측에 전달을 해서 또 꼭 전해 주십시오. 답변을 받고 예. 또 그 대선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오늘 약속드린 시간은 어느 정도 다 지나갔는데요. 오늘 정말 그 더 듣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또 많은 부분 또 궁금증도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유승민 대선 후보 초청 포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오늘 소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대선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바쁜 시간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인터넷 방송으로 봐주시고 질문까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얼핏 화면을 봤더니 이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들은 다 하나같이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질문들 같아서 제가 앞으로 더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고민을 하는데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 예컨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은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급적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 혁신 이런 데 도전을 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께서 정말 다른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창업과 혁신 분야에서 진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덤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민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획으로 더 좋은 포럼 자리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승민 대선 후보 초청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